여자는 남은 찌꺼기나 하야먹어 라며 여군 장교의 식판을 걷어찬 대령. 사실 그녀의 정체는 자신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별 3개 3스타이자 군 전체의 보급을 책임지는 군수사령관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혈맥과 신경망을 책임지는 곳, 대전광역시의 심장부에 자리한 육군군수사령부. 이곳은 전후방 각지에 뻗어있는 수십만 장병들의 의식주와 전투장비, 물자를 총괄하는 거대한 심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심장에 심상치 않은 동맥 경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 비효율적인 보급체계,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자 손실, 그리고 현장과의 괴리가 심각한 탁상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 거대한 조직의 새로운 수장으로 부임한 천지인 육군 중장은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수사령관이었다. 빛나는 3개의 별이 그녀의 어깨 위에서 고고하게 빛났지만 그 무게를 시기하고 의심하는 그림자 또한 짙었다.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그것도 가장 보수적이고 이권이 많이 얽혀있다는 군수 계통의 정점에 선 그녀를 향한 시선은 기대 반 의구심 반이었다. 그녀의 전임자들은 대부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미명 아래 골마 터지기 직전의 문제들을 애써 외면하며 임기를 채워왔다. 천지인 중장은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모든 서류는 완벽했다. 숫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현황 보고는 언제나 전투준비 태세 이상 물을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지휘관이었다. 종이 위에 찍힌 잉크의 냄새와 진흙과 기름때로 범벅이 된 야전의 냄새가 얼마나 다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완벽함은 거짓이다. 그녀는 직감했다. 진짜 문제는 서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미처 담아내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 병사들의 표정, 그리고 창고 구석에 쌓인 먼지 속에 숨어있을 터였다. 사령관 비서실장 풍오은 소령. 예, 사령관님. 풍오은 소령은 천지인 중장이 소위 시절부터 그 잠재력을 알아보고 곁에 둔 가장 신이 많은 부하였다. 이번 주말 비공식 일정으로 제호보급단을 시찰한다. 모든 공식적인 동선을 취소하고 내 존재를 아는 인원은 최소화하도록. 자네와 나 단둘이 움직인다. 제호보급단. 대전 근교에 위치한 군수사령부 직할 부대로 중부권역의 핵심적인 물자 보급을 책임지는 중요한 단위 부대였다. 동시에 지휘관의 통제가 매우 강하고 폐쇄적인 부대라는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곳이기도 했다. 복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전 상의의 계급장은 눈에 띄지 않게 하나만 단다. 본부에서 파견 나온 군수관리 실무장교처럼 보이면 되겠지. 풍소령도 마찬가지로 대위 계급장을 달도록. 이것은 사령관의 공식적인 부대 순시가 아니었다. 이것은 암행이었다. 거대한 성체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스며들기 위해 3개의 별은 스스로 그 빛을 감추기로 결심했다. 주말 아침 평범한 군용 지프 한 대가 제호보급단의 위병소를 조용히 통과했다. 위병소 근무자는 본부 군수처 실사팀이라는 신분증과 출장 명령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별다른 의심 없이 차단기를 올렸다. 부대 내부는 겉보기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연병장에는 잡초 하나 없었고 건물 외벽은 새로 페인트 칠을 한 듯 깔끔했다. 하지만 천지인의 눈은 그런 표면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부대의 가장 핵심 시설인 보급 창고들로 향했다. 창고를 관리하는 하사관은 갑작스러운 실사팀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연대장인 독고집 대령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로 귀찮음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웬 호들갑이야. 본부에서 나온 애송이들이겠지. 대충 장부나 보여주고 빨리 돌려보내. 천지인은 그 통화를 못 들은 척하며 묵묵히 창고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재고 수량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섰다. 물품의 보관 상태, 먼지가 쌓인 정도, 환기 시설의 작동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일하는 병사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병사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영혼 없는 동작으로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천지인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관리 하사관의 눈치만 살피며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건강한 부대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활기와 상하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길이 한쪽 구석에 쌓인 전투와 상자들에 멎었다. 장부상으로는 최근 보급된 어급 신품이어야 했다. 하지만 상자 한 구석에 찍힌 제조일자는 이미 수년이 지나 있었다. 그녀가 직접 상자 하나를 열어보자 안에서는 퀴퀴한 가죽 냄새와 함께 밑창이 미세하게 갈라지기 시작한 구형 전투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보겠나? 천지인의 조용한 질문에 관리 하사관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장부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다. 신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폐기되어야 할 구형 물품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전형적인 군수 비리의 현장이었다. 천지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부대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의 실체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전 내내 이어진 시찰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장부와 다른 물품들, 작동 불능 상태로 방치된 수송 장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추려는 듯한 부대원들의 부자연스러운 태도까지. 이곳은 겉은 번지르르했지만 속은 이미 심각하게 골마있는 환부였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풍어온 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령관님, 식사는 밖에서 따로 하시겠습니까? 아니, 병사들과 같은 밥을 먹어야지. 병영식당으로 가자. 그녀는 이 부패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 정점에 있는 자가 어떤 인물인지 직접 마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모든 계급의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병영식당이 가장 적절할 것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곳에서 그녀의 군 생활, 아니 그녀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사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5보급단 병영식당은 기묘한 정적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점심시간의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식판을 들고 길게 줄을 서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떤 잡담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와 배식구 너머 취사병들의 기계적인 움직임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천지인 중장은 이 부자연스러운 풍경의 원인을 금세 알아차렸다. 식당 한쪽 구석, 마치 격리된 사람들처럼 몇몇 여군들이 옹기종기 모여 서 있었다. 그들은 배식줄에 합류하지 않고 남자 장병들이 식사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명백하고 노골적인 차별의 현장이었다. 천지인은 풍어온 소령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식줄의 맨 뒤에 섰다. 야전 상의에 달린 소령 계급장은 아무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식당의 구조와 분위기, 그리고 장병들의 얼굴에 떠오른 체념의 빛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이곳은 군대인가 아니면 어느 독재자의 개인 왕국인가. 바로 그때였다. 식당 입구에서부터 땅이 울리는 듯한 육중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집채만 한 거구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5보급단 연대장 독고집 대령이었다. 잘 다려진 전투복은 그의 권위적인 풍채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식당 전체를 훑으며 마치 자신의 영지를 순찰하는 영주처럼 오만함이 가득했다. 식당 안의 모든 장병들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숟가락질을 하던 병사들은 동작을 멈췄고 배식을 받던 이들은 최대한 몸을 낮췄다. 독고집 대령의 시선이 배식줄에 서 있는 천지인에게 멎었다. 정확히는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에 그의 심기가 뒤틀렸다. 그는 부대의 모든 여군들에게 남자들이 식사를 시작한 후에 배식을 받으라는 그 자신만의 불문율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감히 외부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여군 장교가 그 신성한 규칙을 어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성큼성큼 천지인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주변으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느 부대 소속인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줄을 서고 있나?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식당 전체를 울렸다. 모든 시선이 천지인에게로 향했다. 천지인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군수사령부 본부에서 실사를 나온 장교입니다. 연대장님께는 보고가 되었을 텐데요.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독고집 대령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본부라는 말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그녀의 소령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다시 콧방귀를 뀌었다. 일개 소령 따위가, 그것도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맞서려 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불쾌했다. 본부? 본부에서 나왔으면 군법도 무시해도 되는 건가? 이 부대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 여자들은 사내들이 먼저 배를 채우고 난 뒤에 먹는 것이 이곳의 철칙이야. 전투는 체력이고 계집들처럼 깨작거리는 것들 때문에 우리 부대 전투력이 저하되는 꼴은 볼 수 없단 말이다. 그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천지인이 들고 있던 식판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다음 순간 식당의 모든 이들이 경악하는 행동을 저질렀다. 쨍그랑. 그는 식판을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스테인리스 식판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귀를 찢는 파열음을 냈다. 밥과 반찬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국물이 그녀의 전투화 위로 지저분하게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군홧발로 바닥에 나뒹구는 식판을 힘껏 걷어찼다. 콰직! 찌그러진 식판이 식당 구석으로 날아가 처박혔다. 식당 안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구석에 서 있던 여군들의 얼굴은 공포와 굴욕감으로 하얗게 질렸다. 독고집 대령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숨을 씩씩거리며 천지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폭언을 쏟아냈다. 알아들었나? 여자는 사내들이 다 먹고 난 뒤에 먹는 거야. 어디서 배워 먹지 못한 것들이 군기를 흐리고 있어. 가서 저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남들이 다 먹고 남은 찌꺼기나 하차 먹으란 말이다. 찌꺼기나 핥아 먹어라. 그 말은 단순한 폭언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한 군인의 명예를 송두리째 짓밟는 가장 잔인한 모욕이었다. 천지인의 두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난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수많은 남성 중심의 장벽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풍호은 소령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독고집 대령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 천지인의 옆모습을 보고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태풍의 전조,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독고집 대령은 자신의 위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는 천지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녀의 군복에 달린 이름표를 보며 비아냥거렸다. 어디 보자, 이름이 천지인? 이름 한번 거창하군. 내가 하늘이고 땅이면 나는 신이라도 되나? 관등 성명 똑바로 대지 못해. 천지인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와 자신의 발밑으로 흘러내린 국물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독고집 대령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나 굴욕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빛, 그리고 그 너머에서 이글거리는 거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러워진 전투와 앞코를 바닥에 툭툭 털어내고는 나지막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의 귓가에 똑똑히 박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놈이 방금 걷어찬 것은 단순한 밥그릇이 아니다. 그녀는 한 걸음 독고집 대령에게로 다가섰다. 그것은 국가가 최전선에서 목숨을 거는 군인에게 부여하는 최소한의 존중이자 내일을 싸울 힘이며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 자체다. 그리고 나는 그 명예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이다. 그녀는 자신의 야전상의 깃을 천천히 여미며 그 안에 가려져 있던 빛나는 세 개의 별이 박힌 중장 계급장을 드러내 보였다. 식당의 형광등 불빛이 그 별들에 반사되어 독고집 대령의 눈을 멀게 할 듯이 번쩍였다. 육군 군수사령부 사령관, 육군 중장 천지인이다. 천지인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독고집 대령의 시간은 영원처럼 멈춰버렸다. 그의 뇌는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는 것을 거부했다. 군수사령관 중장 3스타? 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사색으로 변해갔다.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왕국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오만한 대령은 자신이 찌꺼기나 할차 먹으라고 모욕했던 여자의 발밑에서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정적. 수백 명이 모인 식당은 마치 진공 상태가 된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독고집 대령은 얼어붙은 화석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의 뇌는 중장, 천지인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격렬한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눈은 광적으로 그녀의 어깨에 드러난 세 개의 별과 조금 전까지 자신이 애송이 소령으로 취급했던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바로 그때 곁에 서 있던 풍호은 소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얼어붙은 공간을 깨뜨리는 칼날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전원 주목.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그의 외침은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다. 식당 안의 모든 장병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의 함성이 되어 식당의 천장을 뒤흔들었다. 그제야 독고집 대령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오만했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천지인 중장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식당 구석에서 공포와 경악에 질려 굳어있는 여군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냉철함 대신 깊은 연민과 단단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여러분은 이 부대의 2등 시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국가로부터 동등한 임무와 권리를 부여받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그녀는 직접 배식대로 걸어가 바닥에 놔둔 찌그러진 식판이 아닌 깨끗한 새 식판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젊은 여군 하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금부터 배식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대를 포함한 나의 지휘하에 있는 모든 부대에서 식사는 성별과 계급에 상관없이 이곳에 도착한 순서대로 실시합니다. 이것이 군수사령관으로서 나의 첫 번째 공식 명령입니다. 여군 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년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부당한 차별과 모욕이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무너져 내리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다. 짓밟혔던 존엄이 다시 일어서는 소리였고 어둠 속에서 마침내 빛을 발견한 희망의 외침이었다. 천지인은 자신도 식판을 들고 가장 먼저 배식을 받은 여군들 곁에 앉았다. 그녀가 앉은 자리는 평소 독고집 대령이 상석처럼 앉아 식사를 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풍호은 소령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 풍소령, 저기 저 대령을 내 집무실로 데려오게. 아마 이 부대에서 가장 크고 좋은 방이겠지. 연대장실로.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의 강철과도 같았다. 독고집 대령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다가 헌병 역할을 하게 된 풍소령의 손에 이끌려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수백 명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죄인처럼 끌려나갔다. 그가 사라진 식당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선임과 후임이 한 줄에 서서 음식을 담는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제오보급단에서는 혁명과도 같은 풍경이 조심스럽게 펼쳐지고 있었다. 연대장실. 독고집 대령의 권위와 아집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공간의 주인은 이제 바뀌어 있었다. 천지인 중장은 책상 위에 놓인 화려하고 불필요한 장식물들을 한쪽으로 조용히 밀어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독고집 대령은 죽은 듯이 차렷 자세로 서서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앉으시죠, 독고집 대령. 천지인의 허락에 그는 마지못해 소파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쳤다. 내가 왜 이 야밤에 계급장도 가리고 이곳까지 직접 왔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대령이 여군들에게 밥 먹는 순서나 강요하는 저열한 차별주의자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군복을 벗을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지만 말입니다. 천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창밖의 부대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당신이 제출한 완벽한 보고서 뒤에 숨겨진 썩어 문드러진 진실을 보러 온 겁니다.
당신의 부대는 겉모습은 완벽하지만 속은 이미 괴사 직전입니다. 내가 오전에 둘러본 몇 개의 창고에서만 수억 원대에 달하는 물자 손실과 장부 조작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강한 부대의 실체입니까? 그녀는 다시 독고집 대령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괴를 신문하는 검사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집요했다. 당신은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직 공포와 억압으로 통제하고 있더군요. 그러니 그 누구도 당신에게 진실을 보고하지 않는 겁니다. 부하들의 눈과 귀를 막고 그들의 존엄을 짓밟으며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부대의 명예? 아니면 당신의 비리가 탄로 날까 두려워 쌓아 올린 당신만의 성체였습니까?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독고집 대령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변명하고 싶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상관이 서 있을 뿐이었다. 사령관님, 그것은 변명은 군사법정의 법무관 앞에서 하도록 하시오. 천지인은 그의 말을 얼음처럼 차갑게 잘라냈다. 나는 당신에게 참회의 기회 따위를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이 부대를 썩게 만든 모든 기생충들을 뿌리 뽑으러 온 겁니다. 풍소령. 예, 사령관님. 지금 즉시 사령부 감찰실, 법무실 그리고 헌병대로 구성된 특별합동수사본부를 소집하도록. 내일 동이 트는 즉시 제5보급단의 모든 시설과 자산을 동결하고 단 한 장의 서류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부대 전체를 완벽히 봉쇄한다. 이것은 심판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독고집 대령에게 어떤 기회도 변명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 그녀가 태풍의 눈이 되어 대한민국군의 가장 깊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거대한 칼날을 빼어든 순간이었다. 독고집 대령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왕국은 이제 곧 들이닥칠 거대한 태풍 앞에서 처참한 폐허가 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짙은 어둠이 대지를 감싼 시간. 제5보급단은 고요한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기만이었다. 부대의 정문과 후문 그리고 철조망이 쳐진 모든 경계 지점 너머로 수십 대의 군용 차량이 소리 없이 접근하여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육군 군수사령부 감찰실, 법무실, 중앙수사단 헌병들로 구성된 특별합동수사본부의 정예 요원들이었다. 작전 개시. 지금 이 순간부로 제5보급단은 군수사령관 직권 명령에 따라 완벽히 봉쇄된다. 부대 내 모든 인원의 이동을 통제하고 모든 통신망을 차단하라. 단 한 마리의 개미 새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합수부 본부장을 맡은 국계수 준장의 냉엄한 명령이 무전망을 통해 퍼져나갔다. 그는 군내에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천지인 사령관은 이번 작전의 지휘관으로 자신의 신념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선택한 것이었다. 수사 요원들은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특임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위병소는 순식간에 제압되었고 각 중대와 행정반 그리고 지휘부의 모든 통신시설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었다. 자신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독고집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는 헌병들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연대장이 아니라 자신의 부대 안에 갇힌 일개 피의자에 불과했다. 천지인 중장은 동이틀 무렵 합수부의 지휘 텐트에 도착했다. 그녀는 수많은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독고집 대령을 소환했다. 독고집 대령. 어제 당신이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 여자들은 남자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나 먹으라고 했지. 지금부터 나는 당신이 남긴 이 거대한 부패의 찌꺼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치울 생각이다. 당신이 숨겨놓은 모든 것을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주겠다. 합수부의 조사는 군사작전처럼 진행되었다. 국계수 준장은 수사팀을 셋으로 나누어 부대의 심장부를 동시다발적으로 파고들었다. 첫 번째 팀은 천지인이 어제 직접 목격했던 보급 창고들로 향했다. 그들은 단순한 재고 조사를 넘어 최첨단 장비를 동원했다.
휴대용 엑스레이 스캐너로 밀봉된 상자 내부를 투시하자 경악할 만한 장면들이 모니터에 떠올랐다. 최신형 방탄복이 들어있어야 할 상자 안에는 솜이 가득 찬 구형 조끼가 들어있었고 고가의 통신 장비 상자 안에는 무게를 맞추기 위한 벽돌 몇 개가 전부였다. 보고합니다. 제3창고 야간 투시경 50세트 전부 내용물이 없는 빈 껍데기입니다. 보고합니다. 제7창고 신형 전투 식량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폐기 등급 제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보고는 이곳이 군부대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소굴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두 번째 팀은 연대 본부의 모든 서버와 컴퓨터를 압수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삭제된 파일과 암호화된 장부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두 개의 장부를 발견했다. 상급 부대에 보고하는 공식적인 전자장부와 독고집 대령이 개인적으로 관리해 온 검은 돈의 흐름이 기록된 비밀 회계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매달 상납된 금품의 액수와 그 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의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세 번째 팀은 부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면담 조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입을 닫았던 병사들이었지만 사령관이 직접 부대를 장악했다는 사실과 합수부의 철저한 신변 보호 약속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매주 주말 밤이 되면 민간 번호판을 단 의문의 트럭들이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연대장님의 직접 지시로 창고에서 새 물건들을 그 트럭에 실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한 번은 새로 전입 온 하사 한 분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음 날 바로 영문도 모른 채 최전방 GOP로 전출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춰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장부 조작이 아니었다. 군수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민간에 유통시키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였던 것이다. 조사가 절정으로 치닫던 오후 한 병사의 결정적인 증언이 확보되었다. 연대장님께서 아무도 찾지 못할 곳이라며 가끔 들르시던 폐쇄된 옛 유류 저장고가 있습니다. 천지인과 합수부 요원들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부대 구석진 곳,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그곳에는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낡은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수사관들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육중한 문을 열자 그 안에서 어둡고 퀴퀴한 냄새와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곳은 독고집 대령의 개인적인 보물 창고였다. 빼돌린 군용 유류 드럼통 수십 개,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최신형 K2 소총과 탄약 상자들, 심지어 전장에서 부상병의 생명을 구해야 할 고가의 야전 의료 장비들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천지인은 쌓여있는 물품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야전 수술 키트 상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 상자 하나가 있었다면 전장에서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젊은 병사들의 얼굴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올랐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끌려 현장으로 온 독고집 대령에게 상자를 내밀었다. 이것이 당신의 배를 불린 대가였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독고집의 심장을 찔렀다. 최전선에서 피 흘리는 전우들의 목숨값을 팔아넘겨 그 더러운 돈으로 무엇을 하려 했지? 당신이 짓밟은 것은 내 식판 하나가 아니었어. 당신은 이 군복을 입은 모든 군인들의 명예와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젊은이들의 신성한 희생을 짓밟은 것이다. 독고집 대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현장 한가운데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인지 절망의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천지인의 강철 칼날은 이제 한 개인의 부패를 넘어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악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독고집 대령은 무너졌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갈 용기도 의리도 그에게는 없었다. 그는 살기 위해 자신의 위에 있던 공범들의 이름을 불기 시작했다. 그의 자백은 군수사령부 내부에 수년간 암약해온 거대한 그림자 정부의 실체를 드러내는 충격적인 서막이었다. 그가 털어놓은 조직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했다.
제5보급단은 그저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행동대에 불과했다. 그의 자백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군수사령부 본부의 고위 군무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조달 및 계약 부서에서 일하며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의 컴퓨터에서는 군사기밀이라는 명목 아래 철저히 암호화된 이중 장부가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독고집 대령과 같은 야전 부대의 지휘관들이 있었다. 그들은 상부의 비호 아래 빼돌린 군수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외부로 유출시키는 창고지기이자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진급을 보장받고 비자금의 일부를 떡고물처럼 받아 챙겼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최종 종착지는 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운영하는 위장 물류 회사들이었다. 그들은 군용 물품 불용 처리라는 합법적인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는 빼돌린 어급 군수품들을 버젓이 암시장에 내다 팔아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뒤에서 비호하고 통제하는 정점이 존재했다. 독고집 대령은 두려움에 떨며 그 이름을 밝혔다. 군수사령부 군수지원처장 모이칸 소장이었다. 그는 군내 막강한 사조직의 수장으로 자상하고 온화한 리더십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 가면 뒤에는 이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를 지휘하는 냉혹한 대부의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 모이칸 소장. 천지인 중장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소 그녀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 여성 사령관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언제든 쉬십시오라며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짓던 인물이었다. 자신의 바로 곁에 가장 교활한 독사가 따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천지인은 즉시 모이칸 소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명령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군 내부가 술렁였다. 모이칸 소장의 사조직에 속한 장교들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은 분실되거나 삭제되었고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은 갑자기 병가를 내고 잠적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군 외부에서 그녀를 흔드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보수적인 성향의 한 군사 전문 매체에서 군수사령부 신임 사령관의 독단적 개혁에 내부 갈등 심화라는 기사가 터져나왔다. 기사는 익명의 내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천지인 사령관이 전임 사령관의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 무리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수 보급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흑색 선전이자 본질을 흐리기 위한 여론 조작이었다. 천지인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수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군의 오랜 관행과 기득권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체를 무너뜨리려는 자신과 그것을 지키려는 그림자 정부 사이의 전면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으로 군수사령부의 모든 지휘관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긴급 화상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화면 너머로 수십 명의 연대장, 단장급 지휘관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들 중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긴장된 순간이었다. 모이칸 소장 역시 평소와 같은 온화한 미소를 띤 채 화면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천지인은 서두 없이 독고집 대령의 부대에서 벌어진 참상과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화면 너머 지휘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국가와 국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썩은 동아줄입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 속의 모이칸 소장을 매섭게 응시했다. 나는 썩은 가지 하나를 잘라내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나무의 뿌리부터 그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까지 전부 갈아엎을 생각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향해 선언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사령관 직속 특별감찰 태스크포스를 발족합니다. 이 조직은 오직 나에게만 보고하며 군수사령부 전체에 대한 성역 없는 감찰권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감찰을 방해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는 그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군의 가장 추악한 적으로 간주하고 국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응징할 것입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가면을 쓴 채 온화한 미소 뒤에 칼을 숨기고 있던 그림자 정부를 향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전면전 선포였다. 화상회의 화면 속 모익한 소장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천지인 사령관의 선전포고는 군수사령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가 만든 특별감찰 태스크포스는 마치 잘 벼려진 외과용 메스처럼 군수사의 가장 민감한 부위들을 거침없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국계수 준장을 필두로 한 태스크포스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계 장부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부패의 뿌리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조직의 저항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태스크포스 사무실에는 발신자 불명의 협박 편지가 날아들었고 수사관들의 가족에게까지 위협적인 전화가 걸려왔다. 모익한 소장을 중심으로 한 그림자 정부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군이라는 조직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반격에 나섰다. 그들의 반격은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들은 천지인의 가장 큰 강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인 절대적인 청렴함과 신념을 정조준했다. 그들은 천지인 본인을 직접 공격할 수 없자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비열한 함정을 팠다. 그들의 목표는 천지인의 수족이자 충신인 풍호은 소령이었다. 모이칸의 지시를 받은 감찰 조직은 풍호은 소령의 지난 10년간의 군 생활을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꼬투리 하나를 발견해냈다. 몇 년 전 풍소령이 실무장교로 근무할 당시 한 소규모 군납업체가 서류상의 사소한 실수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그 업체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미망인이 운영하는 정직하지만 행정적으로 미숙한 곳이었다.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풍소령은 자신의 권한을 약간 넘어선 행정적 편의를 봐주어 그 업체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과정에서 어떤 금품도 오가지 않았고 오직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하지만 절차와 규정을 중시하는 군 조직에서 그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직권 남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했다. 모이칸의 네트워크는 이 사실을 교묘하게 부풀리고 왜곡했다. 선의의 도움은 특정 업체와의 유착으로 둔갑했고 행정적 편의는 뇌물을 받고 저지른 비리라는 누명을 썼다. 그들은 이 조작된 정보를 자신들과 결탁한 언론사에 흘렸다. 며칠 후 신문의 사회면 톱 기사로 충격. 개혁 외치던 천지인 사령관의 오른팔 군납 비리 연루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기사는 마치 사실인 양 풍호은 소령이 특정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계약 편의를 봐주었다고 보도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아섰다. 개혁의 상징이었던 천지인 사령관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집이 생긴 것이다. 사령관님의 개혁에 제가 누가 되었습니다. 저를 버리십시오. 풍호은 소령은 천지인의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경솔했던 과거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상관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저 하나를 내치시면 사령관님을 향한 공격은 멈출 것입니다. 부디 대의를 위해. 천지인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것은 모이칸이 던진 잔인한 시험대였다. 여기서 풍호운을 내친다면 그녀는 비정한 리더라는 비판을 받겠지만 개혁의 동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감싼다면 자기 사람 감싸기라는 위선자 프레임에 갇혀 그녀가 시작한 모든 개혁은 명분을 잃고 좌초될 위기였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고 신념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무릎 꿇고 있는 풍호운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내 부하를 버리지 않는다. 다음 날 천지인 중장은 군수사령부 역사상 전례 없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풍호은 소령을 자신의 곁에 세웠다. 모두가 풍소령의 경지를 발표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부하, 풍호은 소령은 과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과 권력을 탐한 비리가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전우의 가족을 돕기 위한 인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는 응당한 조사를 받고 그의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작은 규정 위반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나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거대한 범죄 중에 무엇이 우리 군을 병들게 하는 진짜 암덩어리입니까? 그녀는 준비해온 거대한 차트를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특별감찰팀이 밤새워 찾아낸 모이칸 소장이 특정 위장 물류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입증하는 초기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나의 신념을 시험하려는 저 비겁한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나는 사소한 규정을 어겨 사람을 살린 내 부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군의 법을 악용하여 전우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은 저 추악한 흡혈귀들을 반드시 내 손으로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의이고 나의 신념이며 내가 지키고자 하는 진짜 군대입니다. 그녀의 외침은 전군에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거대한 도박이자 신념의 선포였다. 비열한 함정으로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던 모이칸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 TV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가 파놓은 함정은 오히려 그 자신의 목을 겨누는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천지인 사령관의 기자회견은 모이칸 소장의 제국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여론은 그녀의 진정성과 용기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고 군 내부의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구심점으로 한 정풍운동의 기운마저 감돌았다. 코너에 몰린 모이칸은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정치적인 수싸움이나 여론 조작으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었다. 그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하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초토화 전술뿐이었다. 천지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내가 무너진다. 그렇다면 함께 죽는 수밖에. 그는 군인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죄, 즉 이적 행위라는 낙인을 천지인에게 찍기로 결심했다. 만약 그를 성공시킨다면 그녀의 모든 개혁과 신념은 한순간에 국가 안보를 위협한 배신자의 위선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다가오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그 거대한 함정의 무대로 삼았다. 연합훈련에서 군수사령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전시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장비의 이동 경로, 핵심 보급 기지의 위치, 유사시 동원될 민간 자산에 대한 정보까지 군수사의 작전 계획은 그 자체가 최상급 군사 기밀이었다. 모이칸은 자신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정보처에 부하를 시켜 이 작전 계획의 일부, 그 중에서도 민감하지만 전체 작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미끼 정보를 빼돌렸다. 그리고는 군 관련 특종을 노리는 한 선정적인 인터넷 매체의 기자에게 이 정보를 흘렸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단독 한미연합훈련 극비 계획 유출, 군수사령부에서 새나갔다. 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했다. 기사에는 유출된 군사 기밀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고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즉시 국방부 직할의 방첩사령부구 기무사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모이칸의 함정은 여기서부터 그 진가를 발휘했다. 그는 정보 유출 과정에서 모든 디지털 흔적 로그 기록이 최종적으로 천지인 사령관의 집무실 컴퓨터를 향하도록 완벽하게 조작해 놓았다. 심지어 유출이 일어난 시각에 천지인 사령관이 자신의 충신인 풍호은 소령과 단둘이 집무실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정황 증거는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방첩사의 수사팀이 군수사령관실을 압수수색하던 날 천지인은 담담하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것이 모이칸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천지인 중장님.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중장님을 지목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첩사 수사단장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지금 이 시간부로 천지인 중장님의 군수사령관으로서의 모든 직무를 정지합니다. 또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영내 지정된 숙소에 대기하며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금지합니다. 사실상의 연금 조치였다. 그녀가 만들었던 특별감찰 태스크포스는 지휘관의 직무 정지와 함께 모든 활동이 강제 중단되었다. 그녀를 따르던 개혁파 장교들은 순식간에 동력을 잃고 흩어졌고 사령부의 분위기는 다시 모이칸의 그림자 정부가 장악하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만에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개혁의 영웅은 하루아침에 국가 기밀을 팔아넘긴 이적 행위자의 누명을 쓰고 추락했다. 지정된 숙소에 홀로 갇힌 천지인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령부의 풍경은 어제와 같았지만 그 안을 흐르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신념은 거대한 악의 마지막 발악 앞에서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모이칸은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다. 바로 천지인이라는 리더가 부하들의 마음에 심어놓은 신뢰의 무게였다. 특별감찰 태스크포스의 해산을 명령받은 국계수 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고뇌에 잠겨 있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천지인 사령관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그녀가 얼마나 군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투철한 애국심과 신념을 가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은 그의 이성과 신념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함정이다. 그는 확신했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에서 배제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명령에 불복하고 독자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은 그 자신마저 군법을 어기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진실이 은폐되고 올곧은 지휘관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이 사건으로 마찬가지로 직위 해제된 풍온 소령을 비밀리에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지금부터 우리는 유령이 된다. 공식적인 직책도 권한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사령관님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군을 좀먹는 진짜 배신자를 찾아내야만 한다. 그들은 공식 수사팀이 확보해간 증거 자료의 백업 파일을 몰래 빼돌려 분석에 착수했다. 밤을 새워가며 수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을 분석하던 중 포렌식 전문가의 눈이 번쩍였다. 찾았습니다. 그가 가리킨 모니터의 한 구석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데이터 패킷 하나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 데이터 패킷은 사령관님 집무실의 내부망이 아닌 외부의 상용 프록시 서버를 경유해서 들어온 흔적입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마치 내부에서 일어난 일처럼 보이도록 경로를 위장한 겁니다. 이건 완벽한 조작입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아주 작은 한 줄기 빛이었다. 모이칸의 완벽한 범죄에 남겨진 단 하나의 흠집. 국계수 준장의 눈이 결연하게 빛났다. 이제 그 흠집을 따라 거대한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스럽고도 위험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비밀 작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국계수 준장과 풍호은 소령, 그리고 몇몇의 신뢰할 수 있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비밀팀은 군의 공식적인 감시망을 피해 움직였다. 그들의 아지트는 퇴역한 한 선배의 도움으로 얻은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였다. 그들은 그곳에 최첨단 디지털 분석 장비를 설치하고 모이칸이 남긴 단 하나의 실수, 그 작은 데이터 패킷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추적 과정은 거미줄처럼 복잡했다. 범인은 수십 개의 해외 서버를 경유하며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비밀팀의 포렌식 전문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다. 그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워가며 가상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 나갔다. 마침내 모든 가상 경로의 종착점이 드러났다. 그것은 대전 시내의 한 PC방에서 사용된 선불 대포폰의 테더링 기록이었다. 찾았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대포폰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계수 준장은 즉시 군 외부에 그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민간 검찰의 동기에게 연락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통신사에서 넘겨받은 통화 기록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번호의 주인은 군수사령부 정보처 소속의 한상길 중령. 그는 모이칸 소장의 육사 후배이자 그의 사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 한편 풍호은 소령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그는 정보처 내부에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후배들을 통해 한상길 중령의 최근 행적을 파악했다. 놀랍게도 그는 얼마 전 자신의 재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했고 주말마다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상상하기 힘든 씀씀이를 보였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모든 조각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비밀팀은 결단의 순간을 맞았다. 한상길 중령을 체포하여 자백을 받아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사전에 포착된다면 모이칸은 꼬리 자르기를 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할 것이 분명했다. 작전은 단 한 번의 기회,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그들은 한상길 중령이 매주 금요일 밤 문제의 고급 술집에서 방탕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날 밤 술집 주변에는 민간인으로 위장한 헌병들과 수사관들이 잠복했다. 마침내 거나하게 취한 한상길 중령이 비틀거리며 술집을 나서는 순간 작전은 개시되었다. 한상길 씨, 이적 행위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순식간에 제압되어 비밀 아지트로 압송되었다. 처음에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던 그는 국개수 준장이 내민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포폰의 통화 기록, 그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 그리고 그가 정보를 유출했던 PC방의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정상 참작의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닫는다면 당신은 이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쓰고 군사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것이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한상길 중령은 비로소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모이칸 소장이 직접 자신에게 기밀 유출과 조작을 지시했으며 그 대가로 거액의 돈과 진급을 약속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험으로 모이칸이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해 두었다고 실토했다. 녹음 파일. 그것은 역전의 불꽃을 거대한 화염으로 키울 결정적인 무기였다. 다음 날 천지인 중장에 대한 방첩사의 최종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그녀에게 파면과 함께 군사재판 회부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 확실시되는 자리였다. 회의실에는 합참의 주요 장성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모이칸 소장 역시 핵심 참고인 자격으로 배석하여 안타깝다는 듯 위선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방첩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지인에 대한 징계 사유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의자 천지인 중장은 군인으로서.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고 국개수 준장이 지휘하는 합수부 요원들과 민간인 신분의 검사들이 들이닥쳤다. 이 심의를 당장 중지하십시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첩사령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웬 놈들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방해와 진실은폐의 현장을 급습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안보를 팔아넘긴 진짜 범죄자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국개수 준장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휴대용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한중령, 일은 잘 처리했겠지? 모든 흔적은 그 여자 천지인이 한 것처럼 완벽하게 보여야 해. 이번 일만 성공하면 자네 자리는 내가 확실하게 보장하지. 스피커에서는 모이칸 소장의 차갑고 교활한 목소리가 흘러나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모든 장성들의 시선이 경악과 불신에 휩싸여 모이칸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지독한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상황은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심판을 받던 영웅은 누명을 벗었고 심판관 행세를 하던 역적은 자신의 목소리로 된 증거 앞에서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어둠을 가르고 터져나온 진실의 불꽃은 이제 거대한 악의 제국을 불태울 거대한 역전의 화염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된 징계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범죄의 현장이 되었다.
모이칸 소장은 그 자리에서 방첩사와 민간 검찰에 의해 이적 행위, 무고, 직권 남용, 뇌물수수 등 수십 개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철옹성 같던 그의 제국이 그 자신의 목소리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현역 장성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과 비리를 덮기 위해 다른 장성에게 이적 행위라는 누명을 씌우려 한 사건은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천지인 중장은 모든 혐의를 벗고 즉시 군수사령관으로 복귀했으며 그녀가 중단했던 특별감찰 태스크포스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되어 군 전체의 부패를 척결하는 정의의 칼날이 되었다. 모이칸의 체포는 거대한 도미노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가 체포되자마자 그의 비호 아래 기생하던 그림자 정부의 조직원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전현직 장성들과 군무원, 그리고 그들과 결탁했던 방산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차가운 철창 신세를 졌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부패의 제국은 불과 몇 주 만에 흔적도 없이 붕괴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사건의 정점을 찍는 특별 군사 재판이 열렸다. 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채 완전히 무너진 모습의 모이칸이 앉아 있었고 검찰 측의 마지막 증인으로 다시 별셋을 어깨에 단 천지인 중장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판사나 배심원이 아닌 피고인석의 모이칸을 똑바로 응시하며 증언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범죄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의 죄가 우리 군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그 본질을 꿰뚫는 준엄한 심판의 말을 쏟아냈다. 피고인 모이칸은 단순히 국가의 예산을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군의 가장 신성한 가치인 신뢰를 훔쳤습니다. 지휘관과 부하 사이의 신뢰, 동료 전우들 사이의 신뢰, 그리고 군과 국민 사이의 신뢰,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장악했다. 군복의 명예는 반짝이는 별이나 화려한 훈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이름 없는 병사들의 땀방울 속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부사관들의 굳은 살 속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하들을 지키려는 지휘관의 책임감 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그 모든 신성한 가치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더러운 돈 몇 푼과 맞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군의 명예를 다시 세우고 앞으로 군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한 지휘관의 고뇌에 찬 외침이었다. 재판정의 모든 이들이 그녀의 증언에 숨죽이고 있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다. 재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전의 가장 무거운 조항들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모이칸.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군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 행위를 저질렀으며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 군법이 정하는 최고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의 모든 군적과 훈장을 박탈한다. 정의의 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모이칸은 판결을 듣는 순간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다 이내 절규하며 끌려나갔다. 그의 추악한 제국은 그렇게 완전한 종말을 고했다. 천지인은 재판정을 걸어 나왔다.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을 발견했다. 굳건한 표정의 국계수 준장, 모든 누명을 벗고 더욱 단단해진 풍호운 소령,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을 함께했던 이제는 어엿한 대위로 성장한 한 젊은 여군 장교의 모습도 보였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향해 가장 예를 갖춘 거수 경례를 주고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가장 어두운 밤을 함께 건너온 전우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존경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법원 너머의 파란 하늘을 보았다. 길고 험난했던 전쟁은 끝났다. 그녀는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렸고 그 폐허 위에 새로운 군의 기틀을 세울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 근처 육군 기지에서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기상 나팔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몰락한 제국의 장송곡이자 정의가 승리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팡파르였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군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디지만 단단한 새로운 질서가 뿌리내리고 있었다. 천지인 중장이 이끄는 육군 군수사령부는 과거의 오명을 벗고 군 전체에서 가장 투명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비효율적인 수기장부와 주먹구구식 재고 관리는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통합군수 관리 시스템으로 대체되었고 모든 계약과 불출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인간의 부정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타났다. 사령부 내에는 존중과 소통위원회가 신설되어 계급과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다. 천지인 사령관은 매주 금요일 오후 자신의 집무실 문턱을 없애고 병사부터 장교까지 누구나 자신을 찾아와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열린 사령관실을 운영했다. 군대는 여전히 엄격한 위계 조직이었지만 그 안을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투명해졌다. 어느 맑은 가을날 천지인은 공식적인 일정을 비우고 대전 현충원을 찾았다. 군복을 벗고 검소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참배객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름 모를 무명 용사들의 묘비 앞을 천천히 거닐며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군의 본질적인 가치와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때 저만치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거친 노동으로 다져진 듯한 투박한 손,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깊게 팬 주름. 남자는 입고 있던 낡은 작업복의 흙먼지를 연신 털어내며 그녀의 앞에 와서 멈춰섰다. 한때 독고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내였다. 그는 군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모든 것을 잃고 사회로 돌아왔다. 과거에 오만하고 위압적이던 대령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신발끈만 내려다보다가 겨우 모기만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사령관님을 아니 천지인님을 찾아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천지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오만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회한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다. 저는 감옥에서 지난 날들을 수없이 곱씹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한 인간이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그는 강한 지휘관이 되고 싶었지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했다. 부하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을 카리스마라고 착각했으며 자신의 불안함과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권위라는 갑옷을 입고 폭군처럼 행동했다고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특히 그날 식당에서 제가 저지른 일은 평생을 참회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뇌리에는 자신이 군홧발로 짓밟았던 그날의 식판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저는 그때 단순한 식판을 걷어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인간의 존엄을, 군인이라는 신성한 명예를, 그리고 제 자신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었을지도 모르는 인간성을 제 손으로 짓밟고 걷어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영혼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천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압니다만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 저 같은 놈은 평생 죄책감을 짊어지고 당신과 내가 상처를 주었던 모든 이들에게 속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찾아뵌 것은 제 입으로 진심을 다해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깊이, 아주 깊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등 뒤로 순국 선열들의 묘비가 침묵 속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천지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무릎 꿇은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젊은 영혼들의 이름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일어서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 안에 미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오. 당신의 잘못된 리더십 아래서 고통받았던 수많은 젊은 부하들과 당신이 더럽혔던 군이라는 이름 그리고 당신 자신일 것이오. 진정한 속죄는 과거에 대한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책임으로 증명되는 것이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과거의 독고집은 죽었소. 이제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아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오. 남은 인생을 당신이 짓밟았던 존엄의 가치를 지키고 당신이 경멸했던 약한 이들의 편에 서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참회일 것이오. 그녀의 말은 한 실패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독고집, 아니 이제는 이름 없는 민간인이 된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아이처럼 오열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후련한 표정으로 일어나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가 떠나고 천지인은 홀로 묘역을 걸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맑고 당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령관님. 그녀가 돌아보자 그곳에는 이제 막 중위 계급장을 탄 한 젊은 여군 장교가 서 있었다. 그녀는 1년 전 식당 구석에서 굴욕을 감내해야 했던 바로 그 여군 하사였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소대장이 되어 신임 장교 보수 교육을 위해 이곳 현충원을 견학 온 길이었다. 소대장 임무는 할만한가? 예, 사령관님. 이제 그 어느 부대에서도 과거와 같은 부당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령관님께서 닦아놓으신 길 덕분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쳤다. 그녀는 자신의 소대원이라며 몇몇의 앳된 병사들을 소개했다. 그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스스럼 없이 섞여 서로를 전우로서 존중하는 눈빛을 나누고 있었다. 천지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홀로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빛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때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림자 속으로 기꺼이 스며들어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자신의 힘은 어깨 위에 별 3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짓밟힌 식판 앞에서 침묵해야 했던 한 젊은 군인의 눈물에서, 불의에 맞서 진실을 선택했던 부하들의 용기에서, 그리고 실패한 과거를 진심으로 참회하는 한 인간의 고백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저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땀 흘리는 젊은 군인들이야말로 이 군의 진정한 미래이자 희망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믿음직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고 그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별들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